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5억 아파트가 1억대입니다. 남아도는 주택, 다주택자가 550만 채고요. 임대주택 사업자도 150만 채, 법인이 50만 채, 분양은 250만 채, 합계 1천만 채. 정말 엄청난 물량입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역전세 100만, 영끌 100만, 하우스포 100만 가구가 대기 중입니다. 한일 집값과 땅값, 경제 성장률과 인구 구조, 버블 분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닮은 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매물 홍수가 터질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주말 전화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매물 홍수, 5억 아파트가 1억 된다. 자, 우리나라는 아파트, 일부는 주로 상가, 이게 문제였는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별표를 칠게요. 오늘의 말씀드릴 하이라이트입니다. 빈집 1천만 가구. 자, 어떻게 상황이 어떻냐? 먼저 다주택자 550만 채, 임대주택 사업자 150만 채, 법인 50만 채, 분양이 무려 250만 채, 합이 1천만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먼저 다주택 550만 채,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5채 이상이 특히 많아요. 왜? 다주택자들에게 그렇게 생각보다 엄청난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 정부 다주택 세금 대출 등 대폭 완화시킨 상태입니다. 현재 집값 폭등과 폭락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이 다주택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이번에는 다주택자 중에서 정부가 혜택을 주면서 장기간 사업체로 끌고 가는 임대주택 사업체가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 이후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뭐 100채가 됐든 1000채가 됐든 집을 매수하면 세금도 1도 안 내고 대출도 싸게 주고, 참 그때 왜 많은 집을 안 잡았을까요? 그때는 막 잡으면 집값 뛰는 대로 다 먹었는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좀 강화됐죠. 임대주택 사업의 혜택도 축소가 됐죠. 자, 2017년 이후에 임대주택 활성화 급증, 임사매물 잠김이 심화돼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매물 잠김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값이 급등해 가지고, 아무튼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이 제도가 집값을 급등시킨 원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지만 아파트 다시 임대주택 사업을 부활하겠다라고 선언했죠. 자, 법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법인이 아파트가 뭔 필요 있습니까? 법인은 완전 투기 목적으로 100%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진짜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근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투기성입니다. 2018년 이후 지방 소형 아파트를 싹쓸이 해버렸어요. 법인이. 종부세, 양도세, 절감, 다주택 통로의 하나로서 법인을 선택한 거죠. 법인 매물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 250만 채. 분양은 왜 빈집에 들어가느냐? 말할 것도 없죠. 실제 빈집도 150만 채가 돼요. 200만 채가 우리나라에. 시골집이랑 뭐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주택이라든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뺐습니다. 분양 250만 채. 자,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이제 이것도 추가적으로 주택수에 나중에 지켜두면 포함되잖아요. 3기 신도시 택지 127만에다가 기타 123만 했더니 대략 250만 채, 엄청난 물량입니다. 21년에서 한 25, 6년까지는 분양을 할 것 같고 5, 6년부터 28년 사이에 입주를 하는데, 이 입주할 때가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택지구 분양 입주. 입주 시에 집값 폭락, 예전에도 폭락을 계속 했었거든요. 자, 빈집 1천만 가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겠죠? 자, 이거 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물 홍수 1천만 가구는 분양 공급 250에다가 다주택 법인 750만, 3기 신도시 택지구 127만에다가 추가 신도시에다가 기타 공급 합치니까 73만, 그래서 250만. 다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750만. 자, 1000만 가구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매물 폭발. 자, 이제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주로 폭락론자들이 이제 매물 폭발,
바로 이거를 강조합니다. 정말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보자고요. 신경 쓸 대목이긴 합니다. 역전세 100만 가구. 와. 자, 역전세 현재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보다 낮은 걸 역전세라고 하는데 2023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금 바닥은 쳤어요. 바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자, 1년 6개월간 동시 폭발, 집값 붕괴. 정부는 깜짝 놀라서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끌 100만, 2020년에서 21년 집값 고점에 103만 명이 몰려 있어요. 고점 매수자의 특징, 영끌, 갭투자자,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물려 있죠. 자, 역전세, 영끌 매물이 지금 급증하면서 얘들하고도 섞여 있어요. 동시 폭발 우려도 있다. 참고적으로 지금은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2010에서 13년 집값 대폭락 때 하우스 푸어, 자, 주택 보유 가구 1070여만여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물량이죠. 하우스 푸어. 약 10% 무리한 대출을 받고 분양, 무리하게 미분양 이런 걸 잡은 거예요.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죠. 자, 이제부터 한미일 부동산 버블 거품을 비교해 보기예요. 한미일 버블 비교. 일본이란 나라는 1991년 집값 버블이 터졌는데 일본 정부 빚 국민 총생산의 20에 50%. 자, 미국도 2007년에 리먼 사태 때문에 주택이 붕괴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 GDP 대비 280% 부채인데 지금 일본, 미국과 거품이 흡사해서 막 무너지는 도중에 지금 반등을 했는데, 자, 이게 대세 상승으로 갈 거냐 아니면 2차 폭락을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이제 변수는 있어요. 보자고요. 일본 가장 먼저, 자, 91년 프라자비 이 85년에 했었죠. 그러다가 쭉 거품이 커지면서 쭉 붕괴돼 버립니다. 자, 미국은 2007년에 이렇게 붕괴된 거 보세요. 자, 우리나라 2022년에 붕괴됐다고 하는데 또 반등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쭉 일본이나 미국처럼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하고 그냥 대세 상승으로 갈 거냐. 자, 이번에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한국, 일본 버블, 한일 버블 수준 비교. 일본 버블은 정점은 91년이었죠. 여기 91년.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 거 보세요. 한국 버블의 정점은 2022년입니다. 여기. 자, 일본 1991년하고 거의 맞먹는 수치. 한국, 지금 주택 가격은 일본 버블 폭발과 너무나 닮았죠. 그래서 지금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이 인한 발작으로 폭락을 했는데 잠시 지금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2022년 이후 부동산 대세 하락으로 지금 접어들었다가 반등 중이죠. 자, 한국 2022년. 자, 이번에 반등하면서 또 올라갈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2차 폭락할까요? 참고적으로 2007년은 이 정도 됐어요. 자, 이때 노무현 정부 때 거품이 이 정도인데 지금은 훨씬 세죠. 일본 거품 붕괴 때하고 맞먹죠. 이번에는 땅값 버블 수준을 비교해 볼게요. 일본은 1949년에서 89년간 무려 40년간이나 땅값이 52배나 폭등했어요. 엄청나게 폭등. 한국은 64년에서 2013년 49년간 땅값이 83배 폭등. 이게 21년까지 계속 지금 거품이 생기죠. 자, 우리나라가 일본 땅값보다 훨씬 거품이 심합니다. 일본은 거품 이후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땅값이. 그런데 한국은 추락 없이 상승만 지속했기 때문에 거품 터지면 땅값 난리 날 거예요. 이미 지금 22년 땅값 역사상 최대치 지금 빠지고 있어요. 지금 땅값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40년간 52배 오른 일본 땅값 엄청나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 83배 올랐습니다. 49년간. 쭉 올라갔다가 오르기만 했다가 최근에 조금 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 이렇게 내려갈까요?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자, 한일 집값 버블 수준을 비교해 볼게요. 이번에는 집값 보자고요. 일본 1991년 부동산 버블 폭발, 프라자비로 인한 후유증이죠. 한국 2022년 부동산 버블 폭발, 이건 전 세계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이죠. 일본 91년, 2020년까지 잃어버린 30년. 왜 폭락을 했냐면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을 한 거고, 대출 문제, 금리 문제, 세금 문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어유 정말 엄청나게 뛰었네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온 상태고, 일본은 여기 보세요. 거의 잃어버린 30년 아닙니까?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떨어진 거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죠. 와, 일본하고 한국하고 집값 비교하니까 어마어마하죠. 한일 경제 성장률, 고령화, 생산인구. 자,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일 경제와 인구, 한일 경제 성장률 급속도로 저하. 자, 한일 고령화 저출산이 비슷하죠. 한일 생산인구 붕괴, 집값 붕괴로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일 1인 가구 증가, 한일 빈집 급증, 여기까지는 다 닮은 꼴인데, 자, 우선 일본 닮아가는 한국과 일본 경제 성장률. 보시면 일본 완전 추락한 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도 완전 닮아가고 있죠. 잠재 성장률이 일본하고 똑 닮았어요. 다만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미래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일본만큼 당장 추락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점이 지금은 경제 침체지만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에 활력이 있다. 경제가 활력되고 살아나면 절대로 일본 짱 나지 않습니다. 집값이. 근데 만약에 일본처럼 붕괴돼 버리면요, 게임 아웃이에요. 이제 일본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저는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여기 보시면 한일 인구는 똑같이 가요. 자, 고령화 되죠? 저출산이죠? 자, 한국 생산 가능 인구, 일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면 91년에 꼭지를 찍었어요. 인구가. 그러다가 어유 확 줄어든 거 보세요. 그러면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막대 그래프, 집값 빨간색이요. 집값도 폭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생산 인구가 2020년에 정점 찍고 지금 앞으로 계속 30년까지 감소 이렇게 예정되는데, 주택가격 지수 올라갔다가 이제 얘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앞으로 폭락할 일만 남았네요. 무시무시하죠. 자,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과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일본 부동산 프라자비 버블 8년, 84년부터 91년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코로나19, 자, 버블 8년 서울 중심으로 2014부터 21년. 너무 똑같네요. 8년간. 자, 일본이 부채 GDP 대비 300% 초과, 인구 구조도 아까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1인 가구 증가.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육박. 정말 똑같죠? 인구 구조도 똑같아요. 저출산, 고령화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 집값 250% 일본은 폭등했고,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문제가 됐죠. 200만 가구 공급 폭탄. 우리나라 집값 250% 폭등, 금리 인상 급격했죠. 이번에도 250만 가구 공급이 더 많네요. 자, 어때요? 여기까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일본 볼까요? 부동산 80% 폭락, 약 30년간 장기 침체. 왜 이런 짝이 벌어졌냐? 80% 떨어지고 30년간 장기 침체 한 까닭이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일본은. 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이 짝 납니다. 자, 윤석열 정부 경제 살려야 합니다. 한미일 거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한미일 거품 비교. 집값 거품. 자, 일본 91년 250%, 25년간 장기 침체. 미국 2007년 350%, 7년간 장기 침체. 한국 2021년 400%. 세네요. 자, 몇 년간 장기 침체할까요? 지금 현재 23년 현재 반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블 DB 올까요? 자, 이번에 가계부채입니다. 일본 가계부채 1991년에 67.6%로 일본이 붕괴됐어요. 미국 가계부채 2007년에 98.4%로 미국이 붕괴됐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2022년 106%. 한국 오히려 더 위험하죠? 지금 일본, 미국이 붕괴됐을 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집값 거품이나 가계부채가. 가처분 가계부채, 일본 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122%, 미국 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101%, 한국 21년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206%가 단연 압도적이에요. 일본, 미국이 무너졌을 때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집값이 바로 붕괴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 붕괴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심각하다는 걸.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금 집값이 상승 쪽으로 돌아섰고, 그 다음에 주가도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자, 금리도 조금은 이제 고금리 유지가 되겠지만 결국은 내려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은 이번에는 붕괴 안 되고 3, 4년 후에 사단이 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판단할 일은 이거예요. 내 집 마련 할 거냐 말 거냐, 금매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청약 넣을 거냐 말 거냐. 자, 금지사항은 뭐가 있느냐? 내 집 마련. 무주택자 집을 매도한 분은 매입하세요. 1주택자 상급지로 갈아탈 사람들은 지금 하세요.
폭락장 기다리기보다 지금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폭락장이 안 올 가능성이 더 커서 그래요. 먼 훗날 올 것 같아요. 한 3, 4년 후. 자, 금매 투자.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4년 있다 사면 되지. 여러분들 3, 4년 뛰면요 100% 뛰어요. 여러분들 10억짜리가 20억으로 뛰고 5억짜리가 10억으로 뛰면 배 아파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또 뛰고 안 뛰고를 떠나서 올라가는 징조가 보인다면 무주택자들은 내 집이 있어야죠. 금매 투자. 서울, 경기 중심부. 자, 지금 추가로 매입할 사람들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녀 이름 합법적 방법으로 매입할 사람들은 지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현금 부유보다 부동산 투자해야 돼요. 제가 현금 부유하라고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거는 투자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솔직히 대폭락 한번 했으면 좋았을 걸. 올 겨울까지 폭락할 줄 알았는데 이미 모든 것들이 상승 전환했는데 제가 3개월 전에 예측한 대로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청약 전략. 서울 3기 신도시 분양가 보면서 청약을 하는데, 자, 가점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데만 골라서 하시고 60점도 안 되고 50점대 가점 평범하거나 추첨에 기대할 분들은 그냥 금매를 빨리빨리 매입하는 게 나아요. 청약에 목숨 걸다가 금매 놓치고 청약 떨어지고. 왜냐? 가점 지금 추첨에 기대는 사람들은 경쟁률 갈수록 세질 거예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죠. 고분양가, 외곽, 미분양 이런 것들은 신중하세요.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은 매입하지 마세요. 상가, 호텔, 땅,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 그다음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은 잡지 마세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상주택, 지역택조합 등등등. 자, 현금 부유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적금을 하거나. 자, 지금은 이런 것들에 너무 막 돈을 몰빵시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자율이 세도 좋지가 않다.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자, 이게 지금 서울이고요. 파란 원이. 이 지금 플러스 또는 곱하기 이게 여기 보시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신도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신도시. 유성도시도 많은데 신도시가 이렇게 그냥 발이 밟힙니다. 자, 이제 일본과 한국, 제발 부탁인데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살아나야죠. 자, 누구나가 인정하는 꼭지 시세가 아니면 내 집 하나는 무조건 장만하고 보아야 합니다. 집값은 상승하면 폭발적으로 오르니까 막연한 희망으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